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화요일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계신지요? 안녕하십니까? 윤인구입니다. 오늘 한일 정상회담이 개최됩니다. 최근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양국 정상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잠시 후에 호사카 유지 교수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술의 향연 CES 2026이 많은 화제 속에 막을 내렸습니다. 현장에 다녀온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올해 CES가 남긴 것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겠고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 공판 소식도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믿고 듣는 시사, 여기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오늘도 갓생 품격 있게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올해 CES의 주인공은 단연 피지컬 AI였죠. AI가 모니터 속 똑똑한 비서를 넘어서 이제는 실제 몸을 얻어서 우리 곁으로 성큼 다가왔다는 평가인데요. 집안일을 척척 돕는 가사 도우미 로봇부터 공장에서 사람과 업계를 나란히 하는 협동 로봇까지 더 이상 로봇은 영화 속 미래가 아니라 우리 곁에 현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께 묻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로봇은 무엇인가요? 어떤 분에게는 설거지 전담 로봇이 될 수도 있을 테고, 아니면 야근과 출근 대신 해줄 로봇, 또 명절에 전 부치고 시어머니 말씀에 네 하고 무한 대답해주는 멘탈 방어 로봇. 단순히 편리함을 넘어서 여러분의 마음까지 어루만져줄 인생 로봇은 어떤 모습인지 여러분의 기발하고 참신한 상상력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문자 보내주십시오. 샵 9730,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 또 콩으로 보내주시면 무료입니다. 문자 중에서 추첨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릴게요.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오늘 경제 뉴스의 핵심, 경제 인사이트 픽. 세상에 뉴스는 많습니다. 하지만 내 지갑에 도움되는 소식은 따로 있죠. 오늘 꼭 알아야 할 경제 뉴스만 픽해서 전해드립니다. 경제 인사이트 픽,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증시 어떻습니까? 네, 코스피 오늘도 8거래일째 사상 최고치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4,660선에서 상승 출발해 개장하자마자 또 한 번 장중 최고치 기록 갈아치웠는데요. 뜨겁네요. 네, 여전히 뜨겁습니다. 현재는 오름폭 소폭 줄였지만 여전히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만 매도에 나서는 모습인데 외국인은 4거래일 연속 팔자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은 그간 불장을 주도해왔던 이 반도체가 숨고르기를 하는 대신 이 다른 주도주로 매수세가 옮겨가는 순환 매장세도 나타났는데 이 로봇, 자율주행 등 섹터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로봇주는 HD 현대로보틱스가 기업 공개 시동을 걸자 관련주 전반으로 부각되고 있고요. 또 이 로봇을 등에업은 현대차, CES 이후에도 여전히 매수세가 몰리면서 연일 장중 사상 최고치 새로 쓰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40만 원 넘어서기도 했고, 또 밤사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막하면서 의료 AI 관련주도 강세 기록 중이고요. 코스닥은 상승 출발했지만 박스권에서 등락 반복하면서 시장 탐색하고 있습니다. 네, 환율 소식 보면은 또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넘었다고요? 네, 좀 잡히는가 싶더니 다시 또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정부가 최근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으면서 기껏 억눌렀는데 환율이 새해부터 정부 개입 직전 수준으로 빠르게 유턴하고 있습니다. 오늘 1,468.5원으로 출발한 환율은 장중 1,470원 재차 넘기면서 상승 기류 타고 있습니다. 최근에 가파른 이 상승세는 미국 경제 지표가 개선되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약해진 영향이 크고요. 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정학적 리스크도 달러 수요를 자극하고 있는데다 여기에 확장 재정 예고로 약세를 보이고 있는 일본 엔화와 연동되는 커플링 심리도 커지고 있고 서학개미들의 폭발적인 매수세까지만 물려 다시 고공행진하고 있습니다. 네. 잠시 뒤에 자세히 짚어보겠지만 이 트럼프가 다시 파월 연준 의장을 때리고 나서면서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이렇게 오름세를 보이는 걸 보면 고환율 기조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구조적 문제,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분석에 무게가 실리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환율이 오르면은 원화 가치는 떨어졌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주요 맞습니다. 국가들 중에 우리 원화 가치가 꼴찌 수준이라면서요? 네, 이러다가 진짜
우리 돈이 한국 돈이 휴지 조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극단적인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도 그럴 게 원화 가치가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주요 64개국 통화 가치 가운데 거의 꼴찌 수준인 뒤에서 5등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의 명목 실효 환율 지수 그러니까 다른 나라 돈과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의 상대적 가치를 가지는지 보여주는 이 지표가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떨어져 16년여 만에 최저치를 찍었는데요. 이달 기준으로 보면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지원받으면서 외환위기를 겪었던 1998년 당시와 비슷하고요. 또 단순 환율뿐 아니라 이 물가 수준까지 반영한 화폐 가치를 알려주는 실질 실효 환율 지수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내놓은 보고서를 봐도 고환율 기조가 이제 상시화되고 있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요. 환율 수준이 구조적으로 높아진 데다 매일매일 변동성까지 크게 확대되면서 환율 불안이 일시적 현상이 아닌 새로운 국면에 진입했다는 진단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환율 관련 당국들도 고민이 많을 텐데 한국은행이 이제 올해 첫 금통위를 앞두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전망합니까? 네, 국내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이 하나 있어서 가져와 봤는데요. 일단 응답자 전원 모레 열리는 금통위에서 금리가 동결될 걸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대다수가 고환율을 이유로 꼽았고요. 네. 그럼 앞으로는 어떨까? 다음 금리 인하 시점을 묻는 질문에는 10명 중 3명꼴로 올해는 인하가 없을 것이다 전망했습니다. 직전 조사 때와 비교하면 2달 새 3배나 늘어난 건데요. 금리를 인하할 것이란 전망도 보이긴 하지만 그렇다 답한 전문가들은 시점의 차이일 뿐 모두 한 차례에 그칠 것으로 봤습니다. 또 환율과 관련해선 대다수가 올 상반기 1,440원에서 1,460원 사이에서 움직일 걸로 봤는데 지금보다 크게 오를 가능성을 예상한 답변도 적지 않았고요. 외환당국이 내놓은 조치에 대한 평가는 자칫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체로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동결에 나서면 우리가 먼저 금리를 낮추긴 어렵다 보면서 트럼프의 연준 압박을 최대 변수로 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파월 연준 의장 사이에 골이 더 깊어지고 있다면서요? 네, 밤사이에 빅뉴스가 터졌죠. 뭐 때문에 그런 건가요? 이 미국 중앙은행 수장이 대통령의 정면으로 맞서 사상 초유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단 발생부터 짚어보면 사태의 발단은 파월 의장이 자신을 겨냥한 트럼프 행정부의 형사소추 움직임을 공개하고 이를 작심 비판하면서부터입니다. 뭔가 마음에 안 드나 보죠? 네, 영 마음에 안 드는 눈치인데 2분 남짓한 영상을 올렸거든요. 네. 그런데 이 영상에서 파월 의장은 연준 청사 보수 비용에 대한 수사가 게시된 것과 관련해서 법무부로부터 소환장과 형사기소 위협을 받았다 이렇게 밝혔는데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연준을 직접 찾아서 이 보수 비용이 늘어난 걸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쫓아내고 싶어하는군요, 파월 의장을. 네, 맞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면에 숨겨진 뜻은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요? 네, 파월 역시도 비용은 구실일 뿐이고 이면에는 트럼프의 바람대로 금리를 내리지 않은 것에 대한 금리를 내리지 보복이다 않았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트럼프는 취임 이후 연준의 독립성과 통화정책의 중립성이라는 가치는 제쳐두고 노골적으로 금리를 내려라 지속적으로 압박해 왔는데요. 파월을 향해 조롱 섞인 원초적인 비난까지 서슴지 않았고 한때 해고 카드까지 꺼내들기도 했었습니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오는 5월까지지만 연준 이사직은 내후년까지 유지된다는 점에서 이번 수사가 이사직 사임까지 압박한 것이란 평가와 함께 트럼프 입장에선 차기 연준 의장에게 자신의 의견을 따르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도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하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연준 인사들을 자기 인사로 채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정확히 짚어주셨는데요. 이 트럼프 2기가 출범한 이후에도 법무부는 정적으로 불리는 인사들에 대한 보복성 수사와 기소 등으로 논란을 키워왔고 특히 트럼프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연준 인사에도 깊숙이 관여하면서 파월을 압박해왔습니다. 매파 성향인 리사 쿡 연준 이사를 주택담보대출 사기 혐의로 전격 해임 통보한 사례가 대표적이고요. 네. 마찬가지로 매파로 꼽히던 쿠글러 전 이사가 조기 사퇴한 자리엔 측근인 스티븐 마이런을 임명했다는 점에서 같은 맥락으로 파월에 대한 수사 개시는 향후 연준의 빠르고 큰 폭의 금리 인하를 압박함과 동시에 연준의 인적 구성을 재편하려는 일환으로 해석이 됩니다. 하지만 파월이 굴복하지 않고 있고 전직 연준 의장들 역시 이번 수사가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할 것이다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예. 연방정부와 연준 수장의 충돌이 미국 경제 물론이고 세계 금융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여당인 공화당 진영에서까지 나올 정도로 후폭풍이 거셉니다. 논란이 길어지게 되면 트럼프의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지명도 늦춰질 가능성도 나오고
예상하고 있고요. 이런 두 사람의 갈등이 시장에도 영향을 끼치겠죠. 네, 맞습니다. 밤사이에도 이 증시와 채권, 달러 모두 요동을 쳤는데 트럼프식 마이웨이에 익숙해진 탓인지 곧장 그래도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지정학적 요인과 정책 위험 같이 점점 불안해지는 시장 환경보다는 기업 실적과 인플레이션 데이터에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는 모습인데요. 실제로 시장 참가자들은 저가 매수로 대응했고 월가는 현재 상황을 줄다르기 같다 이렇게 보면서 셀 아메리카가 오늘의 걱정거리였을진 몰라도 적어도 올해의 걱정거리는 아니다. 대신 채권 시장을 봤을 때 해지 아메리카에 더 가까웠다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채 금리도 상승세 보이다가 오름폭 줄이면서 10년물 금리는 0.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고 2년물은 소폭 하락하기도 했고요. 주식 시장의 불안은 어느 정도 줄었지만 안전자산으로의 쏠림 현상은 또 거세게 나타나면서 금선물이 2% 넘게 급등해 온스당 4,600달러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 생활경제 짚어보죠. 처방약 부작용에 대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면서요? 네, 보통 처방받은 약이 안 맞아도 그냥 넘어가거나 새로 다른 약을 짓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말씀하신 보상 제도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인데 사실 저도 처음 들어봤습니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약 이름과 용량 등이 담긴 의사 소견서를 받아서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하면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국민 절반 이상은 저희처럼 처음 듣거나 전혀 모른다 답할 정도입니다. 아니 저도 처음 알았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신청하는 사람도 적고 피해자들에게 지급된 금액도 전체 35% 수준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부가 대대적인 또 손질에 나섰다면서요? 네, 먼저 이 신청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는데요. 우선 인과성이 명확하고 전문위원회 자문 결과가 모두 동일한 200만 원 이하 소액 진료비의 경우 서면 심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시키기로 했고요. 네. 또 보상액도 늘립니다. 이번 치료비에 한정돼 있던 진료비 보상의 경우 부작용과의 관련성이 인정되면 이번 전후 외래 진료비까지 보상 범위를 확대하고 진료비 상한액도 기존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상향되는데요. 혹시라도 세모전 가족분 중에서도 해당되는 분 계시다면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다시 한번 관련 내용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의약품 안전나라 홈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그 버스 이용하시는 분들은 오늘 나오시면서 출근길에 좀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결렬됐죠. 네, 맞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아침까지 파업 소식 알리는 이 안전 안내 문자 많이들 받으셨을 텐데요. 문자 내용대로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서울 시내버스 7천여 대가 운행을 멈추면서 전면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버스 노조의 파업까지 시작되면서 시민 불편이 커지고 있는데 서울시는 지하철 운행을 늘리고 막차 시간까지 늘리는 비상수송 대책을 긴급 가동해 대응에 나섰는데요. 무료 셔틀버스도 배치해 운행에 들어갔는데 세부 노선과 정확한 운행 시간은 서울시와 각 자치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120 다산콜 재단 등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관련 정보 안내받을 수 있으니까요. 참고하시고 퇴근길도 안전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잘 확인하시고 또 퇴근하실 때 불편함이 없도록 하셔야 되겠네요. 경제인사이트 픽 임선훈 뉴스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가장 필요한 로봇은 무엇인가요? 질문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로봇이 필요한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4927님께서는 나이를 먹어가는 70대에겐 무엇보다 말벗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외로움을 달래줄 반려 로봇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셨습니다. 1657님은 전 간병인 로봇이 필요해요. 빨리 개발해 주세요. 우리 다 늙어갑니다 하셨고요. 5366님은 KBS 일라디오 켜주고 모닝커피 한 잔 내려주는 로봇 추천하셨습니다. 좋은데요. 4077님 정치하는 로봇이요. 국회에서 싸우지 않고 국민을 위한 완벽한 정책을 만들어서 추진하는 로봇. 네, 언제쯤 볼 수 있을까요? 네, 문자 보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자,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함께하고 계신 시각 12시 34분 지나고 있습니다. 교통정보 듣고 오죠.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현재 도로 곳곳으로 돌발 상황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먼저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둔대분기점 부근에서 앞서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는 완료됐지만 반월터널부터 둔대분기점까지 짧게 더딘 흐름 남아있고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으로는 오산 부근에서 차량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현재 처리 작업 이어지고 있고 여파로 오산 나들목부터 3km가량 정체입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천주
상등산 휴게소 부근에서 대형 화물차 관련 사고를 처리합니다. 영향받아 동충주 나들목 일대로 혼잡합니다. 수도권 제1수단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양양 1차로에서 사고가 나면서 처리하고 있는데요. 이후 송내까지 흐름 답답합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양화대교까지 지나기 어렵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에서 수산시장 구간인데요. 앞서 발생한 사고 처리는 완료됐지만 영향 남아 있습니다. 영동대교부터 구간 속도가 떨어집니다. 지금까지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정책의 이면과 시장의 본질을 봅니다. 경제 포커스. 나흘간 이어졌던 올해 CES 지난 9일 막을 내렸는데요. 올해도 역시 핵심 화두는 인공지능 AI였습니다. 스스로 판단하고 움직이는 피지컬 AI가 올해 특히 단연 화제의 중심이었는데요. 이 내용 노군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직접 CES 현장을 다녀오셨거든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떻게 시차 적응은 되셨어요? 뭐 어쨌든 만만치는 않지만 네. 하여튼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언제 출국하셨다가 언제 돌아오신 거예요? 지난 3일 날 출국했다가요. 지난주 토요일 날 밤에 도착했습니다. 네, 아이고 여독이 채 풀리시기 전에 이제 CES에 또 생생한 소식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예. 이게 매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예, 예. 열리잖아요. 예, 예. 센터장님도 이제 매해 참석을 하셨습니까? 제가 2022년부터 이제 매년 참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뭐 키노트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열심히 듣고 있는데 네. 어쨌든 그 해에 뭐 당장 의미 있게 이게 상용화되는 기술들도 일부 있겠지만 미래에 이제 앞으로 향후 몇 년 안에 좀 상용화될 수 있는 그런 미래 기술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뭐 올해도 이제 그런 모습들을 좀 많이 설명한 것 같고요. 사실 CES가 이제 부스 투어를 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저희 같은 애널트들은 이제 주요 CEO들의 키노트를 많이 듣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번에는 이제 엔비디아 젠슨왕이 작년에도 CES에서 키노트를 했는데 네. 이번에도 이제 또 키노트를 했고 그리고 사실 한 6천인가 5천 정도 되는 AMD 리사수도 또 같은 날 키노트를 해서 이번에는 두 거장이 키노트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두 분의 그 뭐 미래 기술가 그리고 향후 전체적인 기술의 방향에 대한 얘기에 오히려 좀 더 투자자 쪽들은 좀 더 관심이 많았고요. 네. 반면에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주로 부스에서 어떤 제품들이 있고 이게 얼마만큼 또 놀라운 변화를 줄지에 대한 관심들이 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몇 해 동안 CES를 다녀오셨으니까 올해 가장 그 눈에 띄는 뭐 변화, 눈에 띄는 부분은 어떤 거예요? 역시 올해는 휴머노이드 로봇이고요. 네. 네, 그리고 피지컬 AI라고 보통 부르는데 사실 뭐 젠슨왕 CEO가 이제 작년 1월 달에도 CES에서 이제 피지컬 AI를 엄청 강조를 했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니까 그 관련된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은 과거에도 중국 기업들 유니트리나 이런 기업들이 CES든 MWC에서 많이 보여줬는데 네. 이제는 이제 한 1년, 2년 지나다 보니까 단순하게 보여주기식 홍보용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실제로 실생활에 사람을 좀 대체할 수 있거나 아니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쪽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번 CES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약간 간과했을 수는 있지만 저는 유심히 이제 본 게 로봇손 회사들을 많이 봤거든요. 네? 로봇손. 로봇손. 예, 로봇손이라는 게 보통 이제 우리가 인간의 손이 이제 디그리 오브 프리덤이라고 해서 자유도라고 표현하는데 네. 인간의 손이 이제 27 DOF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롭게 인간의 손 관절들이 잘 움직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로봇손은 일단 기본적으로는 5가지 손가락이 있는 로봇들도 있지만 실제로는 집게 모양의 그리퍼 형태가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집는 정도인데 네. 복잡하게 사람 손처럼 하는 그런 손 회사들이 작년까지는 별로 안 보였는데 이번에는 부스에 특히 많이 보였고 메인 부스에도 많이 보였지만 우리가 이제 베네치안이라고 해서 약간 스타트업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있거든요. 네. 거기도 이제 로봇손 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저는 로봇손이 이제 많이 보인다는 거는 실제로 이제 사람의 작업을 많이 대체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는 기업들 그리고 그런 기업들에 대한 고객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저는 그런 부분들을 좀 눈여겨보고 왔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는 저희는 그래서 제가 이번에 뭐 CS에서 주로 찍은 사진이 예. 손가락이 몇 개 있는지 아, 그래요? 그걸 엄청 열심히 아, 찍었습니다. 그래서 손가락이 네. 5개 정도 있으면 그래도 사람의 작업을 좀 많이 대체할 수 있는데 손가락이 2-3개면 뭐 아주 간단한 뭐 들기, 이동 이 정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제 피지컬 AI가 단순하게 뭐 우리가 언어로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실생활에 좀 가까워지는 시점이 이번 시에서는 좀 더 보이지 않았나, 보여지지 않았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는 노동력을 대체할 수 있는 수준까지 이제 로봇이 진화가 됐다는 말씀이네요. 특정 목적과 특정 용도로는 가능하고요. 근데 사실 로봇이 균형을 잡고 걷는 것도 뭐 우리가 보여주는 현장에서는 가능하거나 아니면 보통 이제 동영상 찍을 때는 그 정지 영상 여러 번 찍어서 붙여버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한마디로 롱테이크에 다 넣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의 완성도가 많이 높아졌고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걷는 것도 뭐 로봇이 쉽지는 않지만 뭐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 경사진 곳에 올라가거나 그리고 갑자기 장애물이 갑자기 나타났을 때 또 무게 중심을 못 잡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네. 사람도 넘어지면 빙판길에 다치지만 로봇은 잘못 넘어지면 엄청나게 파손이 나고 네. 물리적 손실이 뭐 사람만큼 클 수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많이 좀 완성도 있는 제품들이 많이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 CES도 이제 매해 주제가 선정되지 않습니까? 올해 네. 주제는 뭐였습니까? 저는 피지컬 AI라고 피지컬 AI. 피지컬 AI 앤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피지컬 AI의 범위 안에 휴머노이드 로봇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쨌든 그 휴머노이드 로봇이 올해는 정말 중심이었고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개 안 한 기업이 메이저 기업 중에는 많지는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중국의 하이센스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요.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는 게 이제 인간의 인간의 신체, 모습을 인간의 비슷하게. 모습을 예, 보통 이제 뭐 최소한 뭐 인간의 모습과 유사하고 그리고 손발이 있거나 아니면 발은 없는 경우는 많습니다. 힐러 다니는 경우도 있는데. 아. 근데 이번에 뭐 LG전자도 공개를 했고 클로이를 그리고 현대차 그룹도 아틀라스를 공개를 했고 그래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번에는 뭐 가장 큰 하도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생성형 AI에서 직접 이게 뭐 일할 수 있는 AI 예. 이를 이제 피지컬 AI 예, 예. 그런 거죠. 그런 거에 변환, 예. 전환 예. 시대다. 뭐 사실 이제 우리가 25년에 이제 약간은 우리 생성 AI 자체는 상당히 신기하고 물어보면 알려주고 그런 거였다면 25년에는 이제 에이전틱 AI라고 해서 네. 사람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로봇이 참 죄송합니다. 서비스가 많았는데 AI 에이전트가 많았는데 그리고 이제 피지컬 AI를 작년에 젠슨랑 CEO가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실제로 인간을 노동력을 대체하는 물리적인 AI 서비스, 뭐 대표적으로 뭐 자율주행도 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로보틱스도 될 수 있는 건데 이번에는 이제 이런 피지컬 AI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하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야에서 가장 앞서가는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어요? 사실 이제 피지컬 AI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만 놓고 본다면 뭐 미국하고 중국 기업들의 각축장이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미국에서는 이제 테슬라의 옵티머스가 또 완성도가 되게 높습니다. 그리고 피겨 AI라고 해서 또 미국에 또 정말 또 괜찮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있고 또 이번에 우리 현대차 그룹의 보스턴 다이내믹스도 많은 관람객들을 좀 놀라게 할 정도로 조기의 완성도를 좀 높여가지고 아틀라스. 예, 아틀라스도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하여튼 실체로서 성장을 했고요. 상 받았다면서요? 최고의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틀라스가 사실은 좀 기술적인 변화가 있었거든요. 가장 큰 게 이제 약간 우리가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로봇이 구동하는 핵심 전자 부품이 있는데 그게 이제 기존에는 이제 유압식이라고 해서 조금 시끄러운 그렇지만 힘은 좋은 그런 거에서 전자식으로 좀 바뀌었거든요. 네. 좀 더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이번에 그래서 전자식으로 바꾸고 나서 이제 의미 있게 아마 이번에 공개한 제품이기 때문에 좀 더 시장에 관심이 컸던 것 같고 그리고 중국 기업들은 여전히 가격 경쟁력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과거에 쿵호하는 로봇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유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군무쇼 같은 것도 직접 했고요. 예. 그리고 이번에 엔비디아에 이제 부스가 있었거든요. 거기 보면 아지봇이라고 해서 네. 중국도 휴머노이드 로봇들 많고 중국에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기업들이 지분을 갖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 회사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텐센트든 알리바바가 지분 갖고 있는 회사도 있고 샤오미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 있고요. 그리고 뭐 유니투니는 이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번에 뭐 하이센스 같은 기업들
또 휴머노이드 로봇을 공개를 했고 또 재미있는 거는 미국의 퀄컴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휴머노이드 로봇을 부스를 따로 만들었습니다. 저도 가서 직접 봤는데 근데 다만 이제 퀄컴은 반도체 칩을 하는 회사거든요. 네. 그래서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하드웨어는 베트남의 빈그룹이 만들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실은 이제 뭐 가장 큰 거는 이제 미국과 이제 중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어떻게 보면 완성도가 제일 높은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뭐 한국 기업이 대주주인 거지만 모튼 다이너믹스도 냉정하게 보면 이제 미국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 어쨌든 뭐 그쪽에서는 또 어쨌든 그 두 진영이 현재는 주도하고 있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지금 기억해 보면 일본이 주도를 했어야 되거든요. 예전에 보면 우리가 혼다에서 만든 아시모 같은 제품도 기억나는 분도 계신데 근데 그때는 이제 AI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그때는 개발을 못했고요. 지금은 이제 AI의 그 휴머노이드 로봇의 브레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AI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개화된 시점에 이제 물리적인 피지컬적인 제품들까지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수요가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제 중국과 미국의 어떻게 보면 양강의 경쟁이다. 휴머노이드 로봇은 아직까지는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LG전자에서도 뭐 클로이드란 로봇 예. 공개했다면서요? 예, LG전자의 클로이드는 사람의 이제 노동력을 좀 가사를 좀 도와주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말레를 개는 모습도 보여줬고 저도 부스 투어를 직접 했는데 LG전자 로봇도 이제 자체 그 강조하는 게 액추에이터라고 해서 사실 액추에이터가 이제 어떻게 보면 모터랑 감속기랑 그다음에 제어기가 하나로 결합된 모듈이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간의 관절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거를 이제 LG전자에서 또 LG 그룹 내에서 또 만드는 것도 많이 홍보를 했고 그래서 LG전자의 클로이 로봇은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소프트뱅크라는 일본 기업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페퍼라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좀 일찍 나왔습니다. 상당히 오래전에 나왔는데 그 제품이랑 좀 뭐 전체적인 하드웨어적인 구성은 좀 비슷했다. 왜냐하면 두 다리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요. 바퀴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 손은 다 있는데 움직이는 거는 이제 아틀라스처럼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고 바퀴로 움직이는 거라서 바퀴로 움직일 때 단점은 계단을 올라가기는 힘들다고 봐야죠. 네. 그런데 이종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히 우리나라의 아파트 주로 많이 살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층 집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실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바퀴로 움직이는 데는 이동에는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가사에 당장 의미있게 투입되기보다는 홍보나 이런 쪽이 좀 더 단기적으로는 좀 더 적절하지 않나 그래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번에 공개된 일련의 로봇들을 보면은 결국은 로봇 AI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이게 결국은 이제 같이 예. 가는 거네요. 예, 기술의 맞습니다. 발전이. 뭐 AI는 결국 이제 뇌의 역할을 브레인의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물리적인 피지컬이라는 건 결국 이제 우리가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뭐 구동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이 결합돼야 되고 우리가 요즘 뭐 자율주행이나 로보틱스에서 자주 얘기하는 게 이제 VLA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뭡니까? 비전으로 눈으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랭귀지로서 뭐 하고 그리고 액추에이팅 액션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뭐가 더 중요한 겁니까? 뇌가 더 중요한 겁니까? 저는 다 같이 중요하다고 몸으로 봅니다. 예, 다 같이 중요. 왜냐하면 이게 뭐 로봇의 가장 큰 거는 스피드가 빠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자동차 같은 경우는 뭐 고속으로 달리니까 엄청나게 치명적인 사고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는 이제 비전, 센스하고 그다음에 띵크하고 액트하는 게 중요한데 로봇 같은 거는 이제 액트 자체가 천천히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는 아니지만 그래도 로봇도 그 세 가지가 다 중요한데 어쨌든 뭐 띵크하는 게 로봇은 더 중요할 수도 있고 액트라는 게 또 우리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동체를 한마디로 이동하는 수단이라면 로봇은 단순하게 손발이 있기 때문에 이동보다는 이제 실제로 인간의 노동력을 좀 보완해주거나 대체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청취자 여러분들께 가장 여러분께 필요한 로봇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예. 가사에 도움 주는 로봇이 필요하다는 그 답이 예. 가장 많이 왔어요. 예, 예. CS에서도 뭐 많이 소개됐지만 당장 우리 가정에 이제 적용이 될 수 있는 것들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네, 그 기술은 어느 정도까지 온 것 같습니까? 일단은 특정 목적에 뭐 일단 공장부터 적용이 될 것 같고요. 공장. 예, 네. 거기서 이제 많은 시행착오와 또 데이터를 모으면서 특정한 공간에서 많은 왜냐하면 가정이라는 거는 특수 상황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가정 집 구조도 다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좀 일관된 그런 공간에서 연습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려면 데이터가 많이 쌓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부분들에서 훈련을 많이 하고 또 다양한 리얼월드 데이터가 많이 쌓이는 시점에 이제 조금씩 응용이 돼서 이제 가정으로 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전 세계 뭐 그 집 구조가 다 획일적이지는 않거든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오시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 인구가 계속 뭐 고령화되고 그리고 저출산을 하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이제 좀 나이가 들면 뭐 사람의 도움을 받으면 되지만 그렇지 못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아마 로봇 가사 도우미가 상당한 역할을 할 것 같고 그거를 이제 정말 잘 만드는 회사는 전 세계 가구의 최소한 뭐 10%만 보급이 돼도 사실은 뭐 한 4억 대까지 수요가 생기는 거거든요. 4억 대 수요면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컴퓨터보다도 수요가 더 많은 겁니다. 네. 그래서 컴퓨터가 1년에 한 3억 대인데 가사 도우미 로봇이 한 4억 대 5억 대면 이것만 가지고도 엄청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그럼 이렇게 피지컬 AI가 우리 그 일상 영역으로 더 다가오게 되면은 예. 요즘 한창 잘 나가고 있는 뭐 그런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그 메모리 반도체 생산하는 업체들의 뭐 주가도 더 오르는 겁니까? 그건 뭐 상당히 맞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삼성 하이닉스가 좋은 거는 이제 데이터 센터 때문에 좋은 거고 어떻게 보면 로봇도 결국 이제 인프라가 있어야 그 로봇의 두뇌 역할이 구현이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제 두뇌 역할을 구현하기 위한 데이터 센터 쪽 때문에 좋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우리가 온 디바이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소비자 제품 쪽에서 이제 수요가 커지면 삼성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번 더 또 의미 있는 또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원래 사실 우리 반도체가 주로 PC하고 스마트폰에 주로 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메모리 반도체도 그쪽이 주력 시작이었는데 어느 시점부터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이제 모든 무게 중심이 옮겨갔지만 뭐 다르게 생각하면 또 소비자 시장이 PC나 스마트폰에서는 이제 옛날 같이 기대하기는 힘들지만 이런 로봇이랑 아니면 자율주행차가 이제 의미 있게 성장을 한다면 뭐 기존 소비자 메모리 반도체 시장 이상으로 저희는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그 노군창 센터장께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젠슨 왕 CEO하고 AMD 리사수 CEO의 기조 연설을 주목해서 보셨다 그랬잖아요. 예, 예. 누가 이 AI 칩의 승자가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엔비디아가 이미 판을 장악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이 거의 뭐 금액 기준으로는 90%입니다. 90%인 회사하고 그냥 이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는 AMD랑은 좀 비교하는 거는 좀 무의미한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AMD 리사수는 젠슨왕 CEO의 그런 테크놀로지 전략을 상당히 많이 좀 벤치마킹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글의 뭐 TPU 같은 경우에는 조금 엔비디아의 제품하고는 좀 다른 방향으로 가는데 AMD의 리사수, AMD는 일단은 엔비디아처럼 그냥 어떻게 보면 그 넥이라고 해서 넥 디자인 형태로 CPU, GPU, DPU를 동시에 이제 구현하는 그런 형태로 가는데 그렇게 가는 거의 가장 큰 이유는 전력 소모가 줄거든요. 네. 전력 사용의 효율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요즘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많은 사업자들이 이제 전력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TCO라고 하는데 어쨌든 토탈 코스트 오브 오너십인데 그걸 줄이려면 이제 엔비디아 형태로 가야 된다고 젠슨왕 CEO가 계속 얘기를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제 AMD랑 아마존마저도 이제 그 솔루션 형태로 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젠슨왕이 계속 이 인더스트리에 리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올해도 AI 반도체 주가가 이제 계속 랠리를 이어갈까요? 지금 많이 오르고 있고요. 조금 숨고르기는 필요할 수는 있는데 다만 이제 이번에서 또 저는 젠슨왕 CEO가 했던 얘기 중에서 또 우리 메모리 기업한테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문맥 메모리라는 단어를 또 얘기를 했습니다. 젠슨왕 CEO가 작년에는 피지컬 AI를 많이 했다면 이번 키노트에서는 컨텍스트 메모리라는 얘기를 많이 했고 그래서 우리가 추론이라는 서비스를 많이 하면 문장이 엄청 길어지거든요. 근데 그런 문장을 이제 어쨌든 그 우리가 키 밸류
캐시라고 해서 그쪽에 저장을 좀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자꾸 쓰면 훨씬 추론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가 더 필요하다. 젠세랑 CEO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 제품들 대표적으로 뭐 DPU도 공개를 하고 또 관련된 이더넷 제품들도 공개를 했기 때문에 네. 아마 우리 삼성 하이닉스 두 회사 입장에서는 이번에 엔비디아의 신제품이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CES 현장 직접 다녀오신 노근창 현대차증권 리서치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2부에서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주말에 시간 되니? 너도 아다시피 내가 요즘 논문 준비로 많이 바쁘잖아. 미안하다. 다음에 내가 연락할게. 지금 들으신 대화 내용 가운데 일상 언어 생활에서 자주 틀리는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아다시피입니다. 이 말은 원래 알다와 연결어미 다시피가 결합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다시피라는 말은 알다, 보다, 느끼다, 짐작하다와 같이 지각을 나타내는 동사 어간 뒤에 붙어서 뭐뭐 하는 바와 같이의 뜻을 나타내는 연결어미입니다. 알다처럼 어간의 끝소리가 리을인 동사나 형용사는 니은, 비읍, 오, 시 앞에서 리을이 탈락하므로 각각 아는, 압니다, 아오, 아시오와 같이 활용됩니다. 이 같은 규칙을 유추해서 뒤에 연결음이 다시피가 올 때도 리을을 탈락하고 아다시피처럼 쓰려는 경향이 있지만 다시피 앞에서는 어간의 끝소리 리을이 탈락할 조건이 안 되기 때문에 아다시피가 아니라 알다시피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존대의 표현으로 쓸 때는 어미 시를 쓰므로 리을을 탈락하고 아시다시피가 되는 거죠. 그리고 다시피는 거의 뛰다시피 급히 걸었다. 또 그는 요즘 집에만 있다시피 했다와 같이 어떤 동작이나 상태의 가까움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희정이었습니다. 토론에 정답은 없습니다. 토론이 세상을 바꿀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질문은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질문으로 올바른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따뜻한 시선으로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 5분에 시작합니다. KBS 58분 날씨. 낮 동안에도 찬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갈수록 추워지겠는데요. 오늘 아침 서울의 최저기온 영하 3.1도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게 시작했지만 한낮에는 영하 4도로 오히려 아침보다 기온이 더 낮겠고요. 찬바람의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안팎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밤에는 중부와 영남 지역 곳곳에 한파특보가 발효되겠고요. 내일 아침 기온은 춘천 영하 15도, 경북 봉화 영하 13도, 서울과 대전도 영하 9도까지 떨어지겠습니다. 옷차림 단단히 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은 가운데 낮까지 충남 서해안과 호남 서해안에는 눈이 날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반면 건조특보가 발효 중인 동해안과 일부 영남 지역은 대기가 몹시 메말라 있습니다. 강원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도 발효된 가운데 그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불이 나기 쉬운 만큼 불씨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 영하 4도, 춘천 영하 3도, 청주 0도, 전주 3도, 대구 7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새벽부터 오전 사이 전국 곳곳에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영하 2.5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듣는 것만으로도 앞서갑니다. 당신의 갓생 파트너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일 정상회담을 위해 일본에 도착했습니다. 회담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인 나라현에서 진행됩니다. 이 대통령은 방일에 앞서 진행한 NHK와의 인터뷰에서 중일 갈등에 거리를 뒀습니다. 어제 정부가 입법 예고한 중대범죄수사청, 공소청 설치법과 관련해 민주당 등 범여권에서 반발이 잇따르는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개혁 및 보안 수사권과 관련해 당에서 충분한 논의와 수기가 이뤄지도록 하고 정부는 그 의견을 수렴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김병기 의원 구속수사를 촉구하며 통일교와 공천헌금 의혹 등에 대해 이른바 특검 연대를 본격화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을 완전히 무너뜨리기 때문에 낙제점을 피하기 어렵다고 비판했습니다. 지난 9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의 필리버스터식 변론 때문에 연기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이 재개됐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도 장시간 변론을 예고해 특검의 구형은 오늘 밤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의 임금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서 노조가 오늘 새벽 첫 차부터 전면 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버스 운행 대부분이 중단돼 시민 불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원나였습니다. 일상의 깊이를 더합니다. 당신을 위한 프리미엄 인사이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로봇은 무엇입니까?에 관해서 청취자 문자 받아보고 있는데요. 8590님, 추운이 운동하기 싫네요. 운동 같이 하는 로봇 기대해 봅니다 하셨고요. 2786님, 우리 집 7살 쌍둥이 딸들 머리 묶어주는 로봇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긴 머리를 매일 다르게 묶어달래요. 매일 아침 아이들과 머리 묶기 전쟁으로 너무 힘들어요. 저도 딸내미가 있습니다만은 예, 함부로 만질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네. 자, 오늘 문자 보내주신 분들 중에서 추첨 통해서 3만 원 상당의 모바일 주유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 코너 소개해드리면요. 오늘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일본 총리의 고향 나라현에서 정상회담을 합니다. 한일 정상회담을 둘러싼 다양한 소식,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짚어보겠고요.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 공판과 민주당 김병기 의원 제명 소식, 또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에서는 미국의 권위 있는 시상식이죠. 골든글러브 어워즈를 결산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2부 순서 본격적으로 달려봅니다. 진영 논리에 취하지 않는 맑은 정신의 정치 이야기.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이건 뭐 시원하시지 않습니까? 듣기만 해도 아주 시원한 음악이었는데, 자, 복잡한 정치권의 소음 속에서 숙취 없는 진실만을 골라내드리겠습니다. 오직 명확한 팩트로만 승부하는 시간,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실 정치는 앞에 맥주 한 잔 놓고 오징어 놓고 잘근잘근 씹으면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 아주 뭐 그래야 제맛인데요. 그런데 여러분 앞에는 물 한 잔, 커피는 들고 오셨네요. 네. 오늘 새로 신장 개업했습니다. 여의도 무알콜 팩트 한 잔. 어떤 각오로 임하십니까? 우리 장 변호사님. 네, 무알콜이라고 하니까 일단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정말 팩트를 정확하게 또 내용을 풍성하게 전달해드리고 싶다. 이 오늘 코너명을 들으면서 그런 각오로 왔습니다. 네, 우리 신 변호사님. 저는 일단은 이 신장 개업 축하드리고요. 제가 술을 잘 못합니다만은 그래도 술을 마신 것처럼 흥겹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좀 미력한 또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 술 한 잔 안 먹으면서 술 먹은 사람보다 더 신나게 보시는. 똑같습니다. 풍채를 봐서는 우리 신 변호사님 애주가 할 것 같은데. 쌓아놓고 마시게 생기긴 했습니다만은 제가 술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제목이랑 딱이네요. 무알콜 팩트 한 잔. 네. 자, 오늘 첫 잔을 들여 마셔보겠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내란 혐의 피고인들의 결심 공판 오늘 다시 열리고 있죠. 이게 이제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이 법정형이 3가지뿐이라고 하는데 특검은 어떤 판단을 내릴 것 같습니까? 일단 특검의 구형량이 상당히 집중이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어떤 구형을 할지 릴레이 회의를 했다라는 거. 6시간이 넘게 회의를 했는데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냥 제가 예측했을 때는 우리나라가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하는 방향으로 좀 어떻게 보면 간단히 결론 나지 않을까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건 내부에 이건 사형 구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고 심지어 팽팽했다라고 좀 추정해 볼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조은서 특검에게 이제 일임하기로 결론이 났는데 아마 그런 부분 같습니다. 참작할 만한 사유라는 건 유혈 사태로 번지지 않았다는 거, 이 계엄이 비교적 짧은 시간에 국회 해제로 끝났다라는 거. 그런데 특검의 시각에서는 이게 그러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지와 결단으로 이런 어떻게 보면 양형에 있어서 유리한 사정이 있었던 것인가? 그렇지 않다라고 보는 것 같아요. 헌법재판소에서도 이게 계엄군의 태업 그리고 시민들의 어떤 저항 이런 부분이 종합적으로 이 계엄을 빨리 조기 종식될 수 있도록 가장 큰 역할을 했다는 취지로 설시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아마 사형 구형의 가능성이 오늘 좀 높지 않나라고 예측을 좀 바꿔봤습니다. 네. 신 변호사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특검이 지금까지 보여준 태도.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이상민 전 장관이나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구형량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이제 공이 15년을 구형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이 가지고 있는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미 어느 정도 좀 드러났기 때문에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하지 않겠냐라는 예상이 좀 높은 건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지금 이 사안이 가지는 역사적 의미 그리고 단죄의 필요성을 놓고 본다면은 사실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전 사형을 구형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거와 우리가 비교를 한다면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서 결국 사형을 구형을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훨씬 더 심각하죠. 왜냐하면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한을 가지고 친위 쿠데타로 나아간 거 아니냐라는 혐의로 지금 내란 수괴의 죄목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런 국민들에 대한 배신이라는 차원까지 더한다면은 전 조금 더 중한 죄로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경론이 있었다라는 것은 아마 무기징역으로 하느냐 사형으로 가느냐에 대한 의미의 차이일 텐데 전 사형 구형하는 것이 역사를 바로 세우는 차원에서는 좀 마땅히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소리가 우렁차시네요. 아니 근데 일각에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형 선고를 내리게 되면은 이게 마치 이제 그 추정자들에게는 이게 뭐 훈장을 준 것 같은 효과가 나지 않는 게 아니냐. 맞습니다. 그 서울대 한임석 교수께서 이 칼럼을 쓰셨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실상 정치적인 고려도 필요한 거 아니냐. 이게 무기징역과 사형이라는 게 사실상 결론적인 법적 효과는 사형 집행이 안 되는 상황에선 동일할 텐데 그 부분을 넘어서 상징적인 의미로 사형을 구형했을 때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어떤 선택을 정치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교수분의 주장에 따르면 이거 사실상 어떻게 보면 훈장을 부여하는 거다. 그리고 정치적인 피해자로 본인을 이렇게 다시금 자리매김하면서 지지층들에게 또 소구하는 그런 하나의 발판으로 삼을 거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를 넘어서 순교자의 어떤 서사까지 부여가 될 수 있다. 그러니 그런 점을 고려하면 사형 구형에는 조금 더 신중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입장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결심 공판 결과가 나옵니까? 지난 사실 9일에 열렸는데 이제 연기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병합이 된 상황에서 지금 직위원 재판장이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이 변호인단들이 들어와서 사실은 이 재판을 좀 방해하려는 의도를 가진 거 아니냐라는 의심을 살 정도로 상당히 고의적인 재판 지연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오늘도 구형이 가능하냐라는 의구심이 있긴 합니다만은 사실 오늘 구형을 안 했을 때는 지난번에도 못했고 어마어마한 사법 불신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오늘 자정에 다다른 좀 늦은 시간이더라도 전 구형까지는 할 걸로 보고요. 저는 그렇게 돼서 이 정말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사건을 저는 가장 그래도 국민들의 염려를 덜어주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지금 사법부가 국민들에게 보일 수 있는 마땅한 태도, 도리 아니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재판이 열리고 있는 법정도 화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지방법원 417호 대법정인데요. 저희 일반 사건은 이 대법정에서 하지 않아요. 저도 한 변호사 한 10년 이상 하면서 한 번 이제 한 사건에서 여기에서 이제 그 전개가 됐던 적이 있는데 그게 피고인 숫자만 13명이 넘었고 이제 정치인들이 조금 연루가 됐던 사건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법대 그러니까 판사들이 앉아 있는 곳과 일반 이 방청객들이 앉아 있는 곳에 공간상 그 거리가 일반 법정보다 훨씬 멀고요. 또 천장이 훨씬 높은 느낌이어서 되게 울려요. 판사가 이야기하는 게 더 좀 위험성이 있달까? 그런데 일반 재판은 그곳이 또 약간 떨어져 있기도 하고 일반 법정들과. 네. 그래서 지금 그 법정이 화제가 되고 이렇게 주목을 끄는 거는 전직 대통령들이 법정에 섰을 때 다 이 재판정을 거쳐갔기 때문입니다. 네.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도 모두 재판을 받을 때는 이 법정에서 구형, 선고 모두 이루어졌었습니다. 네. 뭐 이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는 것에 대한 뭐 상징성이 있는 거네요. 그렇죠. 뭐 이 재판정이 가장 큰 규모의 공간을 가지고 있고 또 역대 대통령들도 이 같은 법정에서 또 재판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런 식에 있어서의 대통령이라는 뭐 특수한 지위, 물론 파면을 당했기 때문에 경호 외에는 다른 예우나 이런 특권은 부여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지금 과거의 대통령들이 또 재판을 받았던 그런 연속선 상에 있는 것 같고 참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헌정사가 이제 민주주의를 우리가 한지 그렇게 오래된 시간은 아니기 때문에 좀 대한민국을 이끌었던 대통령들이 좀 재판을 받게 됐던 그 안타까운 역사가 지금까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그 윤 전 대통령의 일반 이적죄 혐의 재판도 시작이 된다고 하던데 네. 이게 이적죄라는 게 이제 적을 이롭게 하는 맞습니다. 죄라는 거죠? 예, 원래는 그 특검에서 외환죄를 좀 들여다봤었는데 그건 적과의 통모가 있어야 돼요. 그럼 북한과 어떻게 보면 이제 미리 같이 계획하고 같이 모의하고 이런 요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런 정황은 없거든요. 2024년 10월경에 북한에 의도적으로 대한민국의 전시사변에 준하는 그 계엄이 발동될 수 있는 그 전제 조건을 만들기 위해서 무인기를 보내서 도발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게 지금 이 재판에서 들여다보고 있는 혐의 내용인데요. 말씀 주신 것처럼 일반 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치거나 아니면 적국의 군사상 이익을 공여, 그러니까 주는 이 행위를 처벌하는 겁니다.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이 해당 재판부가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하면서 원래는 1월 18일 날 만료였던 구속기간이 6개월 더 연장되게 됐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어떻게 공소장 하나 보고 영장을 발부를 하냐라고 하면서 재판부 기피 신청, 그러니까 재판부를 교체해달라고 신청했다가 사실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구두로 신청했다가 그 어제 있었던 일인데 바로 저녁에 이걸 철회하면서 또 이런 재판 중단을 의도했던 거 아니냐라는 해프닝이 있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 우리 신 변호사께서 말씀하셨지만은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징역 15년이 구형됐죠 어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은 이제 단전단수 혐의 그리고 이제 사실상 이 경찰을 관할하는 행안부 장관으로서 이 경찰력을 당시에 동원해서 국회를 또 막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국무회의에 또 참여했던 인사이기도 하고 단전 단수는 뭐 저 지시받은 적 없다고 지시한 그렇죠. 적도 없고. 네, 뭐 계속 부인을 부인하던데. 하고 있죠. 뭐 김장과 관련된 뭐 서류를 봤다 이런 좀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좀 하고 있는데 결국은 특검에서도 지금 이 행태를 본다면은 윤석열이라고 하는 전 대통령의 내란 수괴 혐의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이하 장관들에 대해서는 주요 종사자 혐의로 지금 이제 공소 제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각자들이 가담한 이 내란의 상황에 가담한 것들에 비례해서 이제 처벌을 하는 건데요. 제가 볼 때는 이상민 전 장관은
보면은 구체적으로 행위에 나아간 부분들이 이미 다 확인이 된 부분들이 있는데 구형량이 15년이라는 것은 상당히 좀 적은 양 아니냐.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의 시각에도 맞지가 않고 이렇게 돼버리면은 다음에 내란으로 우리가 처단해야 될 많은 관계자들이 있어서 이 구형량이 다 같이 좀 하향 평준화되는 이런 효과가 있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좀 특검의 이런 수사 의지나 구형량에 대한 의지가 좀 매우 부족했던 거 아니냐 그런 비판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얼마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도 이상민 전 장관 정도 관여를 했다라고 하면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는 저는 구형을 하는 것이 맞고 그렇게 해야 다시는 이 땅에서 누구도 친위 쿠데타를 생각조차 하지 않고 또 거기에 동참하지도 않을 텐데 이걸 가지고 15년을 하면요. 과거에 이석기 전 의원이 내란과 관련해서 예비 음모 로 된 건 무죄가 나고 선전선동 혐의로도 9년을 실형을 살았거든요. 근데 그것과 비교해 본다면은 이건 실제 내란 행위에 참여를 한 사람에 대해서 이 15년은 매우 좀 적은 형량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엄격할 필요가 있다. 예. 박영애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오늘 두 분 다 반가운 얼굴이라 악플 달지 않고 조용히 잘 들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평소에 박영애님 악플 다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십시오. 오늘 장윤미 변호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볼게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제 계엄에 대해 사과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명 개정에도 착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국힘으로 당명을 바꾼 지 한 5년 됐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제 뉴스를 보면서 5년이 됐다고 해서 어머 벌써 그렇게 됐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사실 국민의힘 그 이전에도 당명을 굉장히 많이 보수 정당에서 바꿔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게 쇄신으로 받아들였던 적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적도 있는데 지금은 국민의힘에서 이름을 장동혁 대표가 바꾼다고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이 이제 진짜 국민의힘이 바뀌는구나. 내란 세력과 절연하고 거리두기를 시작했구나로 지금 보시는 정치 행보의 연장선상에서 당명 이 개편이 있는지는 좀 의문이에요. 이게 그냥 외부에서 하는 말이 아니라 당 내에서 국민의힘 구성원들도 또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서 이게 사실 완전히 내부가 바뀌고 정말 정신이 바뀌고 태세가 바뀌어야지 당명을 개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과연 그렇게까지 미쳤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좀 제시를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을 보면 당명만 바꿔서는 안 될 것이다. 당명 바꾸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나마 국민의힘이 변화했구나, 쇄신했구나라고 좀 국민들이 보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 대표 사과 당명 바꾸는 거에 대해서 그 이제 장동혁 대표의 사과 부분은 뭐 계엄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에 대한 아주 제한적인 의미의 사과였고 그 다음 날인가요? 당직 인선을 봤을 때는 또다시 과거로 돌아가는 인사 아니냐. 그 정정식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인사에 대한 평가가 매우 박했는데 결국 당면 변경도 그 연장선에 지금 나온 아이디어 차원에 불과하고 결국 우리가 쇄신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정말 바로 잡는 건데 잘못조차도 좀 인식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건 쇄신이 아니라 쇄신 아니냐라는 비판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에는 뭐 어떤 스포츠 팀도 뭐 장비 바꾸고 유니폼 바꿔 입는다고 해서 실력이 팀의 기량이 늘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기술을 연마하고 체력을 기르고 어느 정도 경기 운영 능력이 뛰어나졌을 때 새로운 팀이다라고 우리가 보면서 기대를 갖는 건데 정치권에서는 사람과 메시지와 이 행동 이 세 가지를 다 바꿨을 때 본질적인 의미에서 변화다라고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거기 때문에 이 세 가지에 대한 변화가 전혀 누락이 된 채 그냥 이름만 바꾸는 정도만 가지고는 뭐 전혀 저는 이 개전에 효과가 없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는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어떻게 예측하세요?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과 그 장동혁 대표님의 어떤 그 태도를 보면 큰 효과는 없을 것 같아요. 아까도 인사 말씀 이제 하셨는데 첫 인선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 한동훈 전 대표와의 갈등 구조가 상당하게 이제 이루어지고 있고 이 윤리위에서도 그 부분을 징계를 들여다보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보면 한동훈 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냥 정점식 정책위 의장도 한동훈 전 대표가 되면서 본인이 그 정책위 의장 자리에서 내려오시면서 약간 이제 좋지 않은 인연이 있는 그런 분이시기도 하고 또 지명직 최고위원에 계신 분도 원래 민주당 인사이긴 한데 한동훈 전 대표는 나오면 안 된다라고 연판장을 또 돌렸던 정치인이에요. 이런 걸 종합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품고 같이 가는 정치보다는 버리고 이 분리해내는 정책위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고 그 와중에 당명을 바꾼다고 하니까 큰 감동이 없지 않냐 이런 비판이 내부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민주당 그 김병기 의원 윤리심판원 결과가 나왔습니다. 제명 처분을 당했는데요. 이번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나올 수 있는 최대치의 징계가 나온 것이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직접 출석을 해서 소명을 했습니다. 지금 언론에 전해지는 바로는 소명 내용이 크게는 일단 징계도 시효가 있는데 징계의 시효 시한인 3년이 지나서 징계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이게 대단히 과거의 일이다라는 주장을 하나를 했다라고 하고 설사 그렇지 않더라도 내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 뭐 한 달 정도면 법률적으로도 다 이 무고함을 밝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만 윤리심판원의 결론은 달랐습니다. 이 부분은 제명에 이르는 가장 큰 수의 징계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마무리가 됐고요. 다만 이 징계의 대상이 된 사람은 이 법원에서도 있는 절차처럼 재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일주일 안에 재심을 신청하면 그 재심의 결론에 대해서 60일 안에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이건 상당히 길어지고 좀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도 있어서 그래서 비상징계 그러니까 지도부가 사실상 이제 출당을 하도록 긴급 징계를 하는 방안까지 열어두고 고민이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뭐 탈당 요구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사실 당의 2인자 역할을 하면서 사실은 리더십에 많은 좀 타격을 받아왔었고요. 사실은 이 여러 가지 논란 뭐 13가지 정도라고는 하는데 그 대처하는 방식도 상당히 좀 미숙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뭐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도 상당히 좀 고압적으로 대처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는데 결국 민주당에서 아주 강한 처분이라고 하시는 가장 최고위 수준의 처분이 이제 제명을 어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결론에 대해서는 전 동의를 하는데 한 두 가지의 문제가 더 따라 붙습니다. 하나는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강선우 의원의 제명은 아주 즉각적으로 이루어져서 사실은 그 이후에 민주당에 대해 가지고 뭐 강선우 의원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분은 없었는데 김병기 의원 사건은 강선우 의원 사건과는 좀 다르게 오래 끌어오다가 이제 와서 지금 제명을 했고 또 재심한다고 하니까 이 논란이 더 이어지는 이런 문제가 좀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지시를 정청래 대표가 내려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진행 경과가 전혀 보고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징계를 신속하게 해서 제명을 하고 누구에 대해서는 감찰 결과도 나오지 않는 이런 식의 좀 이중잣대를 쓰는 것은 과연 이 지금 윤리위의 활동 자체에 그 공정성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이 맞느냐 이런 비판이 가능하고 또 김병기 의원도 억울하다라는 지금 의견을 많이 얘기하고 있는데 아마 억울하다는 의견 중에 일부가 지금 제가 이야기한 이런 형평성의 문제도 아마 내포하고 있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김병기 의원은 징계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미 도덕적으로는 뭐 많은 판단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영역의 문제잖아요.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가고 시시비비를 가리는 거는 이제 이 수사 과정에서 밝혀야 되는 숙제가 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어쨌든 의혹이 민주당에 부담이 된다라고 민주당 구성원들이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김병기 의원만의 문제가 맞습니다. 아니라. 이게 또 이게 공천과 관련해 가지고 비위 부분까지 제기가 되고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일단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한 유튜브 채널에서 본인은 탈당을 자진해서는 하지 않겠다고 아주 못 박아서 강하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 이유는 이제 뭐 헤아려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을 떠나서 내가 정치라는 게 의미가 없다. 내 이제 정치의 시작이자 출발점이 민주당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본인의 소회를 밝혔는데 박지원 의원도 언급했듯이 사랑하는 동지인 거죠. 같은 당인들이고. 그렇지만 이게 선당 후사의 자세가 필요한 거다. 억울해도 김대중 전 대통령도 언급하셨듯이 만약에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당 밖에서 그 부분을 풀고 다시 당으로 들어오는 것이 이 당의 어떤 무게감 이런 부분을 좀 덜어주는 선택 아니겠느냐라고 해서 이런 결단을 좀 촉구하고 있기도 한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의 개인적 결단이고 본인이 그 선택을 하지 않으면 강제를 할 수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징계와 관련해서 만약에 재심을 하고 했을 때 별도로 이 비상징계 카드도 지도부가 좀 고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근데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만 첨언하면 사실은 정치인들이 지금 정치적 책임을 다 안 지는 게 오히려 원칙처럼 되고 있는데 과거 비견한 일로 송영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의혹이 제기될 때 탈당을 해가지고 지금도 재판받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조금 더 본인의 정치적 책임을 좀 다하는 노력도 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정청래 대표께서 이 사안을 보면서 이건 시스템 에러가 아니다 휴먼 에러다라고 규정을 지었는데, 그동안에 휴먼 에러면서도 김병기 의원에 대한 처리를 이렇게 길게 동안 안 했잖아요. 그리고 더군다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이 당시 문제됐던 지방선거 당시 공관위원들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최근까지도 강선우 의원은 이번 다가오는 지방선거에 서울시의 비례대표 공천을 관리하는 자리로 지금 가 있던 상황에서 이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거를 아무 조사도 안 해보고 예단을 가지고 이건 휴먼 에러야라고 미리 선을 긋는 것 자체가 과연 국민들이 그 민주당의 행동을 신뢰할 수 있겠느냐. 저는 시스템 에러일지 휴먼 에러일지 다 열어놓고 정말 좀 겸허한 마음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자성과 성찰이 지금은 좀 필요할 때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민주당 내 그 윤리 심판이 조사 시점하고 이제 징계의 시점에 대해서도 그 김병기 의원의 그 뭐 블랙폰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 여당 의원들이 많다는 얘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많이 제기를 하시는 부분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이 처음에 강선우 의원과의 녹취로 상당히 이 일파만파 커졌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녹취가 이제 알고 봤더니 통화 녹음은 요즘 많이들 하는데 이제 대화를 녹음하는 건 다소 좀 이례적이고, 동료 의원이 또 고민을 토로하는 그 과정 중에 있었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뭐 그런 다른 녹취 이런 얘기를 이제 야권에서는 제기를 한 것 같고, 다만 이제 김병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내가 별도로 녹음을 하거나 그랬던 건 다른 부분이 이제 없다라고 딱 잘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연결지어서 일단 야권에서 말씀 주시는 건 지금으로서는 좀 추정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오늘 장동혁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만나죠. 뭐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걸로 봅니까? 아침에 지금 만난 걸로는 만났어요? 예, 만난 걸로는 알려져 있고, 뭐 아무래도 이제 특검을 통한, 그러니까 통일교 특검을 비롯한 여러 특검 사안들에 대해서 야권 연대를 하자. 그래서 백월에는 차이를 넘어서 민주주의를 지키자 이런 단어가 좀 눈에 들어왔는데, 과연 지금 장동혁 대표가 이끌고 있는 국민의힘,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가지고 있는 내란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넘어설 수 있는 차이에 해당하느냐, 아니면은 대한민국 사회에서 같이 이거는 갈 수 없는 차원의 인식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이 이미 분명하게 저는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국민의힘과 차이를 극복할 수 없어서 나와가지고 개혁신당을 만들고, 당시에 뭐 이낙연 대표와 손을 잡았다가 또 헤어지고 이런 우여곡절 끝에 지금의 자리에 와 있잖아요. 정치를 바꾸겠다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건데, 과연 이제 와서 국민의힘은 훨씬 더 과거 퇴행적으로 돌아갔는데 차이를 넘겠다라는 그 약속 자체가 과연 국민들에게 어떻게 인식이 될 것이냐, 이 부분이 하나 남아있는 거고, 무엇보다 지금 특검이라고 계속 그 특검 인플레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사안이 성숙되고 무르익었을 때 특검이라는 것이 여론과 함께 가면서 힘을 받는 것이지, 야권 통합의 어떤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서 특검을 활용했을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다수의석을 만들 수 없는 현실적인 상황 속에서는 전 이게 뭐 단기적인 여론의 관심을 받는 거에 불과하지 어떤 유의미한 성과를 내기는 힘든 그런 정치적 행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내란에 대해서 아주 극단적인 입장을 갖고 있다가 지금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장동혁 대표가 사과인지 사과 아닌지 당 내부에서도 한가한 소리라고 얘기 들었던 그 계엄에 대한 사과를 했을 때 주황 넥타이를 메고 오면서 개혁신당에 어떻게 보면 러브콜을 보내는 이 상황, 진정성이 국민 앞에 크게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네. 자, 민주당은 이제 2차 종합특검 처리를 하겠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반드시 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스케줄이고요. 원래는 한 8일에 이 종합특검, 왜냐하면 수사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최상병 특검 다 완전히 마침표가 찍히진 않았어요. 이를테면 양평고속도로, 그리고 최상병 특검도 구명 로비 의혹과 관련한 부분들. 그러면 그것을 지금은 국수본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특검이 다시 발족됐을 때 이첩되고 시간이 지체되면 그거는 사법정의가 새로 세워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반드시 15일에는 이 부분을 처리하겠다. 연초에 이제 국회의장께서 이거 합의돼서 기일을 잡아라라고 했는데 국민의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이 의지를 갖지 않고 여기에는 협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 단독으로라도 처리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처음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여의도 무알콜 팩트체크 신인규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 휴대전화를 열어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9730, 샵9730.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고요. KBS 콩 어플리케이션, 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보는 알차게, 기분은 가볍게. KBS 일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1시 29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중일 갈등이 갈수록 고조되는 상황에서 관련 의제가 어떤 식으로 다뤄질지 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이 내용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제 1박 2일 짧은 일정으로 방문을 했어요. 오늘 네. 정상회의가 오늘 열리죠? 예, 맞습니다. 네. 오늘하고 내일이고요. 정상회담은 오늘이고 내일은 그 호류지 본면사라든가 그쪽으로 구경하러 간다. 문화 교류를 한다는 걸로 예, 맞습니다. 지금 알려져 있는데 장소가 나라현입니다. 맞습니다. 이 배경은 뭐 어떤? 예, 먼저 그 에이펙 회담이 견주에서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때 이재명 대통령이 다카이치 총리하고 만나가지고 다음은 그 일본에 도쿄가 아니라 지방에 가서 셔틀 외교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다카이치 쪽에서 그러면 제 고향으로 오시면 어떠냐라고 해서 나라가 결정된 것입니다. 네. 이렇게 일본에서도 그 도쿄에서 만나지 않고 이렇게 다른 곳에서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까, 정상을? 예, 아베 신조 전 총리도 그런 경우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가끔 있기는 합니다. 또 노다 요시히코라는 좀 이것은 2012년쯤 되는데요. 11년 말인가 그 교토에서 그때는 이명박 대통령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번 그 한일 정상회담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아무래도 먼저 한중 정상회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중국 쪽에서 한일 간을 이간질 하려고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래서 반대로 중국하고 한국 사이를 거기에 들어가 가지고 한국을 완전히 일본 편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특히 보수적인 언론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카이치 총리도 좀 강경 보수라고 알려져 맞습니다. 있는데 네. 그래도 또 뭐 한국 화장품을 애용한다라고 하면서 좀 이렇게 우호적인 제스처를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다카이치 총리와 또 그 내각의 성향은 어떻게 분석하세요? 아무래도 극우라는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나 사람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는 상당히 부드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표면적으로는 예의도 바르고 그럼 한국 화장품도 쓰고 있고 한국의 김도 맛있으니까 잘 먹고 있고 한국 드라마도 잘 보고 있다 이런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전략은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잘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외향적인 제스처 말고 그 속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죠. 속내뿐만이 아니라 이미 중국하고의 관계에서도 상당히 일본 쪽에서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거 보도가 되지 않는 것뿐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오늘 일본에 가기 전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다카이치가 아베 위령비를 찾았다고 하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지금 약간 걱정이 되는 부분은 아베 신조가 사망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좀 신격화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그쪽에 있다라고 조금 보여지는데요. 네, 특히 다카이치가 아베 신조의 후계자다 자신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하는 행동은 거의 아베 혹은 아베 이상의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측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베가 어떤 것을 했는가라는 것으로 보면 대충 알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것을 더 넘어서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더 강경파로서는 아베 이상이 될 가능성. 물론 그때는 내각이나 그 자민당 국회의원들의 숫자가 다수당이 돼야죠. 지금은 소수이지만 그래서 1월 23일에 중의원을 해산할 가능성이 지금 강합니다.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다카이시 총리가 SNS에 이렇게 썼답니다. 아베가 일본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 심혈을 기울였다라고 썼다는데 일본 극우가 말하는 일본의 명예는 주로 이게 남북한 및 중국과의 역사 문제와 관련된 것 아닌가요? 예, 역사 문제 그리고 사실상 뭐 자존심을 지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이 뭐 식민지화를 해가지고 여러 나라를 거기에 고통을 줬다라든가 수탈을 했다라든가 그건 아니다. 오히려 식민지를 근대화시켜 주었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침략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백인 지배에서 아시아를 해방시켜 주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상한 이야기를 하면서 네.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은 나쁜 거 하지 않았다. 그러한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 이게 극우의 입장이고 특히 역사 문제에서는 현재까지 중국하고 한국이 엄청나게 일본을 역사 문제로 공격해 왔는데 그러한 중국하고 한국에 절대 밀리지 않는 그러한 일본을 만드는 것이 일본의 극우의 목표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일본 자위대를 다시 일본군으로 만들어 가지고 중국이나 한국에 절대 치지 않는 그러한 나라로 만들어야 한다. 이게 극우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장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럼 말씀하신 그 식민사관에 관해서도 다카이치 총리가 같은 맥락의 생각을 갖고 있다고 예. 믿어도 되는 겁니까? 예. 생각해도 되는 겁니까? 물론 이르게 그냥 국회의원이었을 때 발언하고 총리가 되었을 때 발언은 달라지는 것은 확실한데 그러니까 처음부터 유연하게 네. 되었다고 할 수는 있지만 최종적인 목표는 그렇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난 11월 7일에 대만 유사시 발언 같은 것이 개입하겠다. 나와버리는 거죠. 그때는 대만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 애매하게 답변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모범 답안지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시를 한 거죠. 예. 그러니까 완전히 그거는 극우적인 어떤 자신의 변소의 생각을 그대로 말한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보면 그래서 일본에 지금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도 조금 걱정하고 있는 부분은 다 만들어진 아래에서 다 만들어서 그대로 하면 되는데 아닌 부분이 있다라는 것을 조금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또 궁금해지는 게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의제 중에 하나가 일제 강점기 때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로 숨진 조선인 강제 동원 희생자들의 유해 수습과 관련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거는 오히려 한국 쪽에서 실질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지금 유골이 조금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DNA 감정이라든가 또 계속 유골을 찾는 작업이라든가 이것은 좀 협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오히려 한국 쪽에 선물로 주는 거죠. 사실 현재까지 그거 완전히 은폐해 왔거든요. 예. 사실상 그러니까 82년 만에 이게 다시 재개되는 것인데요. 그러나 그것은 한국에 그냥 선물로 주면서 또 얻으려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외교라는 것은 주고받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는 대중국에 대한 지금 중국 쪽에서 일본의 사실상의 히토류
수치를 금지했지 않습니까? 민감한 지금 중일 간의 갈등 상황이잖아요. 네네네. 네, 그러한 부분을 한국하고 오히려 협력해서 어떻게 돌파하느냐라는 부분에 사실 그 중심적인 의제가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물론 이것은 그 피공개 회담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야기가 오가는지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가장 지금 그 시급한 문제는 바로 그 문제죠. 그러니까 한국을 일본 쪽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는 그 선물을 많이 줄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오모테나시 외교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게 뭡니까? 오모테나시는 일본 말로 아주 극진하게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아베 신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에 뭐 골프도 함께 하고 뭐 스모도 함께 관람하고 뭐 그 모든 거 좋아하는 거 다 해줬습니다. 그냥 오모테나시 외교. 네. 예. 그러니까 기분을 아주 좋게 적게 산대의 기분을 그렇게 만들어 나가면서 그 얻고 싶은 것을 얻는 외교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한국 입장에서는 네. 중일 간에서 실리를 얻어야 될 필요 어느 한쪽에도 또 너무 편중할 수는 없고.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 이번에 한일 회담에서 어떤 이 포지셔닝, 어떤 입장을 취해서 실리를 얻어야 이재명 할까요? 대통령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어느 쪽에 뭔가 그 어느 쪽에 편을 든다. 이거는 오히려 대립을 더 격화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할 수가 없다.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중간의 위치, 이거 등거리 외교인데요. 같은 거리를 지키면서 한국의 극익에 맞는 것을 지해 나가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러나 중국은 저번에도 그랬듯이 뭐 과거 역사에서는 그 한일 운동으로 중국하고 한국은 함께 싸웠다라든가 그렇게 해서 한국은 중국 편이다 이런 식으로 또 끌어들이려고 했고 이번에 일본은 또 반대로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전후 질서에서는 그 한미일 건조가 기본이다. 같은 가치관을 갖고 있는 한국하고 일본은 함께 가야 된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논리를 만들어 가지고 상당히 유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등거리 외교를 하는 우리 그 이재명 정부에게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아무래도 그 어느 쪽의 편에 선다라는 그러한 존재를 두어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뭐 아무 표현도 안 하고 있으면 양쪽에서 다 또 너네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네. 그 여러 가지 사안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한국의 이익이 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판단해 나가는 개별적인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해야만이 그 양쪽으로 일단 설득할 수가 있는 부분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한국의 입장에서는 곤란하다라고 개별적으로 해 나가는. 그러니까 한국의 국내적인 경제적인 발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이 한국 사람의 전서라든가 그런 것도 감안하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말하니까 혹은 중국이 말하니까 그냥 오케이 하는 그런 외교는 상당히 위험한 거죠. 네. 예, 국민을 보면서 국민을 위한 외교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냥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네. 다카이시 내각 지금 다카이시 총리 인기가 좋더라고요. 예. 네. 이유는 뭔가요? 이유는 아무래도 그 먼저 경제 정책으로 아베 신조의 그러한 그 재정 동원 정책을 다시 그대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미 20조 엔 정도의 그 예산을 풀었습니다. 이거는 그 상당히 큰 거죠. 그리고 또 계속 그 엔화를 그 엔화 가치가 뭐 떨어지고 있지만 그것으로 사실상 지금 경제가 좋아지고 있어요. 그 주가가 니케이 지수가 올라가고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그것으로 보면서 일본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조금 그
지금까지 정권보다는 훨씬 낫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리고 또 다카이치가 여성인데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은 오히려 현재까지는 중국에 대해서는 애매한 전략이었습니다. 네, 그러나 너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층에 그러니까 18세부터 29세 정도까지의 지지율이 90%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막 강경 외교가 오히려 여성이 하기 때문에 또 싱글벙글 웃으면서 또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게 해야 된다라는 이게 또 자존심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또 중국이 너무 일본을 데리고 있어요. 표면적으로 볼 때 그 무릎 밑에서 일본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 포토레지스트를 사실상 수질 규제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본이 세계 셰어 70%. 그리고 EUV 포토레지스트라는 것은요. 대단히 첨단 기술이에요. 이거는 일본의 100%입니다. 네. 이거 사실상 현재 중국에 대해서 수출 규제를 시작했습니다. 12월 중간부터. 근데 이거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개적으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러나 중국은 공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예, 그러니까 누구나 이게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일본인들의 반발이 심해서 오히려 다카이치를 응원해야 되겠다라는 지지율이 높게 그렇게 나와 있는 것입니다. 끝으로 질문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중의원 해산 후에 다시 총선을 통해서 다카이치 정권이 좀 힘을 얻게 되면은 네. 한일 중일 관계는 어떻게 변화할지 좀 예측이 가능할까요? 한일 중일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네네네. 아무래도 그 일본이 더 중국에 대해서 강하게 나갈 그 여러 가지를 지금 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강해지는 거죠. 예. 거기에 한국이 말려 들어가면 안 됩니다. 갈등이 더 심화할 수도 있다. 예, 이런 말씀인 충분히 거죠. 그 히토류 부분도요. 지금 그 일본은 미나미토리 섬이라는 그 일본의 섬이 있어요. 태평양에. 네. 거기에 주변에 히토리가 많습니다. 이곳을 채굴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한 부분에서 모든 면에서 굴복하지 않고 이게 극우의 특징입니다. 절대 굴복하지 않는다. 혹시 패배할 때는 그냥 할복해 버린다. 이거거든요. 이게 극우이고. 예. 네. 그러니까 마지막은 그 2차 세계대전 때도 원폭을 맞아야만이 그때도 이러한 히로히토가 이게 그냥 항복하자. 그러니까 그때 신이었던 이러한의 말로 항복한 것뿐이고요. 아니면 끝까지 그러니까 미국이 걱정한 것은 그때 1억도 아마 없었을 건데 모든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싸울 거 아닌가. 예, 일본이. 그게 걱정한 거죠. 네. 이게 극우예요. 예. 근데 그런 부분이 나올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넘치는 정보 속 필승 전략. 당신의 갓생을 위한 일타쌍피 요약본.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일상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자, 문화의 모든 것을 코스모스처럼 넓고 깊게 들여다봅니다. 살롱드 문화 코스모스 박지훈 변호사, 정연호 KBS 스포츠국 PD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눈이 내려가지고 오늘 나올 때 보니까 길이 좀 미끌미끌하던데 네. 괜찮으셨어요? 이런 날은 블랙아이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말 앞차 거리 많이 두고 오늘 조심조심 천천히 나왔습니다. 저도 원래 같으면은 이런 날 특히 눈 오는 날도 잘 운전을 안 하는데 눈 온 다음 날 영하의 온도다 저는 거의 차를 안 가지고 나오거든요. 오늘 버스 파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고 나왔는데 특히나 이제 저희 동네 골목길이 또 많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운전을 하면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는 건 좀 사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조심해야 되면 넘어짐 사고도 있고요. 그러니까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정보 윤인구입니다. 듣고 계신 분들도 조심해서 걸어 다니시고 조심해서 운전하셔야겠습니다. 네. 자, 바로 소식으로 들어가 보죠. 어제 골든글로브 시상식이 있었는데 이 결과를 좀 박 변호사께서
설명을 네, 해주실까요? 일단은 대한민국 뭐 훌륭합니다. 자, K-팝 데몬 헌터스 캐대헌 이관왕 수상을 했습니다. 네. 3개 올라긴 올라갔는데 2개를 받았어요. 애니메이션 상하고 주제가상도 받았고요. 대단한 거죠. 네, 엄청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그 시상식이라고 봐야 되는데 네. 어쩔 수가 없다는 3개 후보로 올랐는데 상을 받지는 못했어요. 네. 이병헌 배우 나무주연상 후보로 올랐다가 결국은 티모시 샬라메가 받았고요. 아쉽네요. 예, 못 받았습니다. 네. 그래도 저는 아주 큰 성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 관련 애니메이션이 골든글로브상을 수상한 건 이번이 처음인 거죠? 그렇죠. 특히나 이번에 K-팝 데몬 헌터스 같은 경우는 감독 역시도 한국계 매기캉 감독이 이제 감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 특히나 이 한국 문화, K-팝을 기반으로 한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시상식에서도 K-팝이라든가 한국 문화를 바탕으로 하는 작품들이 인정받을 수 있다라는 의의를 지닌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곽찬욱 감독이 어쩔 수가 없다 역시 여러 부문에 노미네이트 되었고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어서 이제 캐대헌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이 K-팝 데몬 헌터스의 성공은 이 한국적인 소재 그리고 애니메이션이라는 장르가 결합했을 때 낼 수 있는 시너지를 좀 제시했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과거 우리나라가 이제 소위 말해서 한류를 이제 내세울 때는 대부분 뭐 그냥 정통 영화라든가 혹은 K-팝 이런 장르에 대해서 많이 이제 좀 제시를 했었는데 애니메이션적으로 접근을 했던 거는 과거에는 약간 그 일본이 많이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생각에 대항해서 지금 대세로 떠오르고 있는 K-팝의 애니메이션을 접목했을 때 나올 수 있는 시너지 그리고 어떤 그 스토리텔링적인 요소들도 이제 뒤에 이재 씨의 수상 소감에서도 나오겠습니다만은 어떤 보여주는 의미가 또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수상이 가지는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에 대한 기대도 좀 짚어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배미라님께서 이병헌 배우가 후보에 올라서 다른 후보들과 화면에 잡힐 때, 야 진짜 이런 날이 오는구나. 영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만든 거는 뭐 2번째 치더라도 네네. 기분 좋았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재 씨의 수상 소감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이재 씨가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상 받을 때 항상 뭐 엄마 사랑해요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특히나 어떤 그런 그 본인의 가족에 대해서 어필한다는 점도 의미가 있었고 이 주제가 골든을 직접 자기 목소리로 부른 거죠. 그렇죠. 네. 한때 또 아이돌 지망생이기도 했기 때문에 이런 수상을 했다는 점이 또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본인이 이 아이돌을 이제 준비를 하다 실패했던 어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끝끝내 가족과 자신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메시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한국적인 메시지를 전 세계에 전달했다라는 또 의미가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K-팝이 해외에서 잘 통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솔직히 그 팝송 들어보면 굉장히 좀 파괴적인 가사들이 많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뭐 BTS부터 시작해서 긍정적인 그리고 에너지를 주는 가사들이 어떻게 보면 세계 많은 팬들에게 어필하지 않았나. 그리고 캐대헌의 성공 역시도 그런 긍정의 에너지가 가지는 힘을 보여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이재 씨 수상 소감 중에 그 거절이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Rejection is redirection. 네. 발음 괜찮습니까?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굉장히 와닿더라고요. 맞네요. 네. 두 분은 이거 캐대헌 보셨어요? 저는 다는 못 보고요. 네. 제가 뭐 애니메이션 너무 좋아하는 건 아니라서 뭐 내용은 다 거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위에서 친구들이 뭐 애니메이션 주제가 골드 그리고 이제 소다팝 흥얼흥얼 하도 불러서 특히나 그 초등학생들 중학생들도 많이 부르고 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알게 되고 그러면서 보게 된 케이스였어요. 우리 셋 다 못 봤다는 얘기. 보겠습니다. 이거 정말 뭐 전 세계적인 청소년들이 열광하면서 뭐 두세 번씩 본대요. 정말 대단한 인기였는데. 근데 이 골든 글로브 시상식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결국은 이게 오스카 시상식에 연결이 됩니다. 여기서 상 받았으면 거기 가서도 수상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스카 수상 시상식 3월달 열립니다. 그때 또 똑같은 결과 뭐 이병헌 배우도 또 있지만 또 똑같은 결과로 캐대헌이 좀 더 수상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저도 좀 가능성을 높게 보는 게 종전까지의 그 애니메이션이라고 하면은 서구권의 전유물이었다는 인식이 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이후에 뭐 동양적으로 가도 일본에 좀 치우친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 이제 작년에 보여준 센세이셔널한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좀 그 의미를 담아서 수상 가능성을 좀 높게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 캐대헌 덕분에 국립중앙박물관도 뭐 외국인 관광객들이 예. 엄청 찾아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보러 오는 것 같아요. 나왔으니까. 유도가 되고 있어요. 그 방문객이 오게 된 것도 네. 이런 또 영화가 한몫했다는 생각이 들고 뭐 네. 김밥, 라면 그래서 전 세계인들이 K컬처에 또 열광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맛있는 걸 저희만 먹어야 되니까. 근데 이번 캐대헌 외에도 주목할 만한 뭐 그 수상 장면이 있었습니까? 수상보다는 이 배지 아이스 규탄 관련된 그렇죠. 배지 이제 이게 흰색으로 왼쪽 정도에 달면서 동그란 건데 B9이라고 써져 있는 배지입니다. 아이스 지금 이민청에서 이제 사람 죽였던 그 네네. 규탄하는 그 배우들이 달고 나왔어요. 맞아요. 마크 러폴로죠. 네. 헐크 연기했던. 과거부터 그런 정치적인 메시지를 예. 많이 던졌었죠. 그래서 여러 배우들이 좀 정치적 의사 표시를 좀 하는 걸로 좀 보입니다. 우리나라랑 다르게 외국은 배우들 그리고 심지어 그 신문사, 언론사들도 본인들의 정치적인 스탠스를 굉장히 자유롭게 드러내는 편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미국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이 이제 그 비무장 상태의 민간인을 살해를 했어요. 총으로 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반감이 많이 표출되고 이번에 배우들도 뭐 배지를 통해서 그런 그렇습니다. 걸 알린 것 같은데. 자, 이번에 스포츠 소식 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U-23 사우디에서 지금 축구 경기가 열리고 있는데 네, 오늘 아시안컵이죠. 아시안컵 3차전이 열리죠? 네, 맞습니다. 우즈베키스탄과의 경기가 열리는데 오늘 저녁 8시 30분에 열릴 예정이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첫 경기 이란을 상대로 0대0으로 비겼고 두 번째 경기 레바논을 상대로 이제 선취득점을 내주면서 끌려가다가 4대2로 역전을 하면서 현재 1승 1무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렇기 때문에 이제 우즈베키스탄과 동률이지만 골득실에서 앞서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기기만 해도 최소 2위 이상을 확보해서 8강까지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오늘 열리는 마지막 경기는 참고로 KBS ETV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8시 반에. 네. 그러니까 지금 C조 1위라는 거죠? C조 지금 현재는 1위를 달리고 1승 있습니다. 1무입니다. 맞습니다. 근데 뭐 저 지난 레바논전 이후에 이민성 감독의 표정이 그렇게 좋지만 않았다면서요? 질 뻔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요. 4대1로 이겼다면서요. 역전으로 이긴 거거든요. 후반에서. 그렇죠. 사실은 좀 아니했다고 아마 감독님이 판단을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우즈베키스탄 할 때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비기는 거 생각해서 하지 말고 이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막 그런 의미에서 이 실점 한 거 뼈 아프게 좀 생각해라라고 주문을 직접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저 우즈벡전은 관전 포인트는 뭡니까? 저는 이 박지훈 변호사님이 생각과 조금 다른 궤가 있는 게 네. 반대로 얘기하면 비교도 올라가기 때문에 억지로 뭐 공격을 하려고 하다가 자칫 부상을 당할까 봐 그런 걱정이 또 있거든요. 우즈벡이 우리보다 전력이 조금 위에요? 비슷합니다. 그런데 비슷해요? 이제 중앙아시아권의 나라들이 이 20세 이하 청소년 대회 나올 때 가끔씩 이렇게 나이를 속이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 우즈벡 선수들이 굉장히 거칠게 나와서 심지어 주먹 다짐을 했던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좀 무섭습니다. 축구도 축구지만 그래서 부디 선수들이 좀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제 지난 2차전에서 4득점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뭐 세트 플레이, 필드골 다양한 방식으로 득점이 나왔다는 점을 감안해서 이번 경기 때도 좀 다양한 패턴으로 득점을 좀 거뒀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혹시나 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저는 혹시나 이기겠죠. 맞습니다. 오늘 8시 반 KBS ETV 꼭 최소한 봐주시고요. 비기거나 이기거나 해야 져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 K-팝 데몬 헌터스 얘기했으니까 끝곡으로 이 골든 들으면서 인사드리기로 하죠. 살롱드 문화코스모스 정현호 PD 박준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 KBS 세상의 모든 정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K-팝 데몬 헌터스 OST죠. 골든 띄워드리면서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기대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 유린구였습니다.